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하는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사서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은? 물론 이 얘기를 하려면 사서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확실하게 정의가 돼야 하는데 일단 두 개를 한번 뭉뚱그려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사서는 도서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도서관에 매이지 말라는 게 도서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일을 보더라도 내가 도서관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하는 일들이 도서관에서 상당히 쓸모 있는 일이야.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어디 가서 하더라도 내 역할은 있어. 했을 때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죠. 그게 도서관에서도 먹히는 것이고 도서관에서는 먹힐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한 역할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일반 사회에 나와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역할이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죠. 대학에 들어가면 기술을 배웁니다. 분류하고 목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지고 어떻게 보면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듣습니다.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들은 얘기가 다 들었는데 들은 얘기들 중에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고 어느 부분을 너무 목적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새롭게 들릴 뿐이죠. 그게 옛날 수학에서 배웠던 얘기들, 국어에서 배웠던 얘기들, 사회에서 배웠던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녹아있는 것들이 뭐니? 그러면 우리 문헌정보에서 말하는 기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궁극에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그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사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도서관이고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사서의 역사가 좀 분리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도서관의 역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서관이 진정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의 역사인지 아니면 도서관은 그저 부자들이 왕들이 자기 권력에 의해서 침략하고 들어간 곳에 지식자들을 수집한 것인지 그것의 가치를 알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자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서는 도서관과 별개로 성장한 직업이다. 그네들이 도서관에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도서관을 지금의 도서관을 만들었다. 이 얘기가 사서의 역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역할이 뭐니?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역할은 책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건물을 짓는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런 책들을 모아두고 과거 얘기입니다. 책들을 모아두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내가 뭘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가 이용시키는 자리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저 친절하고 사람을 잘 응대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절차적인 부분과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서 그것을 풀어주는 과정에 대한 얘기들이 담겨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내가 진정 좀 좋은 서비스를 저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필요한 책들을 잘 정리해야겠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좀 쉽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대학 들어가서 배운 것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알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레퍼런스 툴들을 배우면서 참고문헌이라고 부르죠. 참고문헌은 뭐가 아니에요? 주로 사전류, 지도류, 연감류 이런 얘기들 합니다. 색인류. 이게 뭐니? 이게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인터넷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도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제공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물어볼 수 있는 아주 일반화된 성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서는 그 도구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배웠습니다. 세계는 어떻게 배열되어 있지? 내가 키워드를 찾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타이틀에서 사서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은 이런 타이틀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은 사서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문 지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경우는 필요. 어떻게 배열하지? 그래서 우리 퀵 인덱스라든가 쿼 인덱스라든가 배열에 대한 얘기. 한글 배열은 가나다 방법이 있고 각가나 방법이 있대. 이건 뭐지? 까가 가와 동일하게 쓰여서 배열되는 것이 있고 까가 가가 배열이 끝난 다음에 뒤에 배열되는 방법이 있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전을 뒤져보는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지? 그 어휘에 대한 정의도 있고 용례도 있고 그 어휘가 갖고는 품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바뀔 텐데 그래서 사전은 한 번 만들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어지는 것이 사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은 한 번 제작되어지면 이 책을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바이즈도 시키고 도서관에서는 그런 책들이 늘어나면 하나를 없애기도 하고 최신본만 놔두기도 하고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백과사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인지들은 해마다 잡지 저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어느 잡지에 실린 기사인지를 알려주는 행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신문에 실렸거나 어느 잡지에 실렸거나 어떤 학술지에 실렸는지 누가 썼는지 제목은 무엇인지 주제는 무엇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찾지? 매번 내가 필요한 모든 잡지와 저널을 다 뒤져볼 수 없지만 색인지를 들여다보면 몇 년도에 어느 저널에 실려있는 페이퍼에 누가 쓴 페이퍼가 이런 페이퍼가 있네? 내가 원하는 페이퍼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찾지? 제가 제일 처음 그걸 활용해 본 것이 뭐냐면 신문방송학과 가서 영화론 강의를 들으면서 찾았던 영화평이었습니다. 그 평을 찾아보면서 제가 읽었던 것이 쿼터백이라는 용어가 그 안에 나오는데 죽었다 깨도 쿼터백을 모르겠더라고요. 짧은 영어로는 도저히 알 수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쿼터백이 미식 축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더군요. 지휘 감독하고 모든 공을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 아마 영화에서도 그런 의미로 쿼터백을 데려다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배웠죠. 특히 케미스트리, 화학식이 있는데 이 화학식을 찾아보고 싶은데 화학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 방법과 전혀 다른데 속에 있는 원소 기호들도 다르지요. 원소가 어떻게 배열되어지는지도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어떤 식을 전개시켜서 찾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색인집, 초록집 그걸 배우면서 이거 대단한 학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이라고 여기는 분류 목록도 알고 보면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뭐냐면 분류를 DDC, KDC 딱 못 박아놓고 이렇게만 해. 모든 도서관 이렇게 하고 있어. 웬걸? 도서관은 큰 도서관도 있지요. 작은 도서관도 있죠. 전문 도서관도 있지요. 특수 도서관도 있죠. 어린이 도서관도 있죠. 어린이 도서관, 학교 도서관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사서 선생님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게 800대처럼 보이는데 그걸 주제를 따라 나누다 보니까 오류도 발생하고 혼돈스럽고 우리가 알고 있는 KDC, DDC란 체계, 십진분류 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신박한 제도이지만 그 십진분류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깔아놓느냐는 다양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굳이 다 밸런스 맞춰서 100대, 200대, 300대가 고루 분포할 이유도 없다. 800대가 크다면 800대를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연유에서 나온 게 이제 LC겠죠. 주제에 따라서 자기 주제의 특성을 맞춰서 독립적으로 분류 체계를 만들어가는 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술을 딱 고정시키고 쳐다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은 내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쓸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변형시킬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었다면 인터넷이 들어오고 기술이 변화하는 과정을 굉장히 쉽게 수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결국은 강압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그 기술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비슷한 얘기로 키오스크 얘기를 합니다. 편의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키오스크들이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쓰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색인지와 사전류를 들여다보는 감정하고 비슷합니다. 얘는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 이 배열이, 이 순서가, 이런 메뉴들이 이용자들이 편할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거 훨씬 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익숙지 않은 사람일수록 점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익숙지 않다고 점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망신당할까, 엉뚱한 소리 할까봐. 근데 기계는 사람을 안 만나니까 편한 이점이 있지만 이게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사람들이 키오스크를 잘 쓰는 사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익숙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임 해보셨습니까? 우리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참 헤맵니다. 헤매고 나서도 이제 동작이 둔해서 제대로 이 결과도 못 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한두 번만 만지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아하,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얀 백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절차를 얘기해주면 잘 따라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절차를 말해주면 굉장히 불편한데 왜 이러고 싶은데 왜 일로 가지? 제가 학생들에게 코딩 얘기할 때 하는 게 뭐냐면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까지 가는데 기계는 소위 쉽게 얘기해서 기계는 X축, Y축 외에는 못 가. 직각으로 뿐이 모두 가우스 부호처럼 움직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처음 갈 때 앞으로 한 발 디딜래? 오른쪽으로 한 발 디디고 앞으로 한 발 디디고 갈래? 어떻게 지그재그로 가야 저게 이럴까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 우리 옛날 수학 시간에 배운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얼마이고 각각의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그 경우의 수만큼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가는 방법이 다 다르듯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다 다름이 있는 거죠. 색인도 마찬가지고요. 사점도 마찬가지고요. 연감도 그렇고요. 뭐 편람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웃기는 경험도 했습니다. 뭐 센터를 설립하는데 그 센터 설립도 되기 전에 지금 아직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 업무 편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 업무 편람을 나오려면 일이 정해지고 일의 순서가 만들어지고 일의 목적과 방법이 다 나와야 업무 편람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결정되지 않은 순간에 업무 편람이라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전문 지식은 하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사서가 뭐하는 사람인데 전문 지식, 뭔 전문 지식인지 어떻게 알지? 마음이 급한 거죠. 저도 실은 지금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막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적이고 무엇에 대한 절차? 사람들이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접근해가고 필요한 걸 찾아가는 과정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절차적인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만나고 검색창을 들여다보면 가장 손쉬운 키워드를 막 두들겨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는 엄청 빨라져서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걸 시뮬레이트해서 네가 필요한,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짚다 보면은 아, 내가 찾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이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이해를 더 확보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똑같은 키워드를 두들겨도 다음 키워드를 뭘 선택할지, 키워드를 2개, 3개를 동시에 쓸지, 순차적으로 사용할지, 어떤 키워드를 쓸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계가 더 영악해졌죠. 네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과거에 내가 여러 번 받았던 질문들의 패턴을 놓고 봤을 때 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읽어줍니다. 그 행위가 뭘까요? 그게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사서들이 그 일을 했죠. 도서관에서.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나요? 요즘 AI 엄청 발전했죠. 기계가 다 할 수 있을까요? 기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보, 지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공개하기 싫은 사람, 윤리적인 문제 또는 저작권, 법률적인 문제들이 개입돼서 실은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화면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내가 접수하는 건 괜찮지만 어떤 기계가 그걸 접수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건 심각한 권리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왜? 이 기계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런 구조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가질 필요가 있고 저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사적인 질문인지 공적인 질문인지 열린 질문이지 아니면 자기만의 고유의 질문인지 그런 비밀 유지에 대한 얘기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절차적인 것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두뭉실하게 딱 묶어서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라는 건데 정보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정보 서비스라는 학문 영역까지도 키워볼까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 서비스를 떼놓고 정보와 서비스이고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서비스한다는 것이 대상이 정보라는 얘기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비스라는 말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이게 다 정보입니다. 서비스를 잘하고 싶은데요. 그럼 좋은 기계를 사, 좋은 옷을 입어가 아니라 저 사람의 아까 말한 그 절차적인 부분, 저 사람의 요구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시키는 부분, 이 모든 게 다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해도 데이터가 난장판이면 못 찾는 것이고 데이터를 아무리 잘 정렬해도 이 사람이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기계에게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계속 발전적이고 그것을 계속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체화시키느냐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시차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절차를 개발하고 드러내는 작업은 소위 기획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부분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수행할 건데 기계에 얹어서 검색창을 열게 하든가 여러분 검색창도 지금 들어가면 참 불편합니다. 세부 검색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검색을 2번, 3번 하다가 내가 한 검색이 앞에 검색에 집합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불안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좋은 서비스와 좋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학문적 배경을 서비스에다 맞춰놓고 요즘은 서비스도 과학입니다. 서비스 과학이 무엇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필요하죠. 제가 그 화면 뜨기 전에 처음에 보여줬던 화면창에 있었던 내용들 사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얘기, 문화에 대한 얘기, 경영에 대한 얘기, 기술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헌정보학도들이 사서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는 뭐지? 그네들에게 주식을 싸게 사게 해준다든가 비싸게 팔게 해준다든가
부동산을 어떻게 준다.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서비스. 당신이 필요한 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한 앞에까지 데려다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차이는 개인의 몫이지만 최소한 받아들이는 과정의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CIO, CKO라고 부르는 소위 CEO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뭐 한 1000만 개 갖춰져 놓고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선별하고 선별해서 그 데이터들을 구조화시켜서 데이터들의 어떻게 보면 역학관계라든가 주요도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순서라 이걸 딱 가져다 주면 의사결정은 사장이 내리는 것처럼 그 역할이 사세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CIO도 하고 CKO도 얘기하면서 문헌정보에서 갖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뭐 하라고요? 도서관에 있으라고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도서관에 물으러 올까요? 천만에.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비밀 정보죠. 우리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우리 회사 외 사람이 알려지면 손실을 볼 수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정보인데 누가 도서관에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 회사에 들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어떤 문헌정보학과 출신들도 회사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고 싶어를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난 도서관에 갈 거야.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비스 과학을 얘기하고 서비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서비스를 일반화시키는 거 어디까지 이 서비스가 포함되니? 저는 아카이브도 포함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회사나 국가가 일을 할 때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록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기도 하고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그 기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기록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기록은 그 기록 생산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과정의 부산물입니다. 그 과정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내 책임에 대한 한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그런 기록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문서들이. 그게 절차를 갖고 있고 그 절차 속의 내용을 담으면서 그리고 그 내용이 철저하게 증빙되어지면서 보안 유지가 되어지면서 아 이거 확실해.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하고 누가 문제가 있네 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기록을 굉장히 중시 여긴 것은 행정이라는 절차를 기록이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서들이 하는 일이면 기록 관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록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행정이 돌아가는 속에서 기록물만 관리하고 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처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키오스크. 그 키오스크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저 키오스크가 항상 오를까? 아니라는 겁니다. 익숙해졌을 뿐이지. 문제를 제기하고 키오스크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고 키오스크에 드러낸 정보를 재구성하고 배열을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해주고 편하게 익숙함을 넘어서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시간을 아껴주고 과정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게 기록이고 그게 키오스크고 그게 사세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우리가 좀 모호하지만 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같이 좀 인식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씩 기술적인 부분도 풀어가고 실제 어떤 일들을 놓고 어떤 일을 상정해 놓고 어떻게 전개할까 방법에 대한 얘기도 나누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